인류 문명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한 탐구 제48차 학술 연찬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평화와 통일이 되겠습니다. 오늘 세 분 발표하실 예정인데, 첫 번째로 통일 코리아를 위한 평화 기획을 주제로 김병로 선생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고, 두 번째는 평화와 통일 주제로 신종섭 선생님께서 발표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이게 전화 와가지고. 예. 그리고 세 번째로는 미국과 중국의 문명 충돌에서 동아시아 평화와 완충지대론을 주제로 임채원 교수님께서 발표하시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각 그 발표자님께서는 30분 정도로 발표해 주시고, 같이 종합 토론 1시간 정도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김병로 선생님께서는 라커스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셨고, 지금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의 통일연구실장으로 계십니다. 그동안에 통일에 관한 많은 논문들을 발표하셨고, 통일 전문가로 다 알려져 있습니다. 또 신중섭 교수님께서는 지금 현재 고려대학을 졸업하시고 강원대학교 교수로 계시면서 여러 문제에 대해서 지금 또 한국 철학계를 이끌어가는 그런 존경 교수님이십니다. 임채원 교수님은 경희대학교 특임연구원으로 지금 계시면서 역시 통일 문제에 대해서 활발하게 지금 연구를 전개하고 있는 소장학자이십니다. 예, 그럼 지금부터 바로 김병로 선생님부터 발표를 시작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 선생님. 예, 반갑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저는 소개받은 대로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의 HK 교수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PPT를 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예. 오케이.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이 통일 코리아를 위한 평화 기획인데요. 통일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통일을 바라보는 관점을 평화의 관점에서 한번 다시 조명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최근에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남북관계가 단절되어 있고 단절되어 있다 못해 굉장히 경색되어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미국의 이제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되면서 좀 뭔가 또 상황이 달라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하고 있고, 그렇지만 또 세계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내년도에도 그렇게 이제 교류나 협력이 이렇게 밝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만은, 그런데 이런 시점에서 한번 다시 한번 그동안에 이제 추진해왔던 통일에 대한 얘기를 한번 다시 돌아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통일에 관한 여러 사람들의 질문들을 보면 두 가지 질문을 자주 합니다. 아주 평이한 질문인데요. 통일이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그런 얘기를 일반적으로 많이 던지고요. 또 다른 하나는 근데 뭐 통일을 꼭 해야 하나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두 가지 주제는 뭐 평이하지만은 굉장히 큰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통일이 언제쯤 되나 이런 얘기를 질문하시는 것은 이제 과거 전통적인 국가 대 국가 통일이라는 걸 전제로 해서 그런 정치 통합 같은 형태의 국가 통합 같은 형태의 통일이 언제쯤 가능하겠느냐 이런 질문을 하시죠. 대답하기가 상당히 난감하긴 한데 사람들마다 이제 최근에는 굳이 이제 뭐 국가 통합, 정치 통합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을 하면서 특히 젊은 학생들 경우에는 뭐 평화 공존하는 것 정도로 통일을 만족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경제 교류 협력, 뭐 자유 왕래 뭐 이런 식으로 개념들이 많이 다른 것 생각하는 통일의 형태나 개념이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희가 이제 연성복합통일론, 정부의 통일 방안, 민족 공동체 통일론과 좀 다른 이제 지금 시대의 통일은 연성적이면서 복합적인 통일이 진행될 것이다라는 그런 근거하에 연성복합 통일론을 그렇게 주창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여러 형태의 통일, 그러니까 어떤 형태의 통일을 생각하는가에 따라서 이제 뭐 어느 정도 통일이 소요될 것인지에 대한 생각이 다 다르겠죠. 그러나 이제 전통적으로 정치 통합을 염두에 둔다면 뭐 질문하는 사람도 대충 질문했으니까 저도 대충 한 20, 30년 되지 않겠나 이렇게 일단 던져봅니다만은 통일을 이제 과정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뭐 통일이 이미 시작되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제 두 번째 주제인 그런데 통일을 꼭 해야만 하나, 왜 통일을 해야 되나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더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2020년 7월쯤에 이제 갤럽에 의뢰해서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통일이 필요하냐라고 질문했을 때 필요하다라고 응답하는 사람은 52%이지만 이제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25% 정도 됩니다. 과거에 한 20% 정도 됐다가 조금씩 등락이 있습니다만 한 25% 국민들의 4분의 1 정도는 뭐 통일을 뭐 할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생각, 그러니까 전통적인 의미의 통일을 얘기하겠죠. 여기에는 이제 다양한 개념의 통일, 자기가 생각하는 뭐 전통적인 통일 말고 다른 대안이 있지 않는가 이런 같이 포함해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러나 이제 또 여기 조금 더 굳이 깊이 들어가자면 뭐 대략 통일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우리 국민의 절반쯤 되지만 다른 어떤 주제보다도 더 통일을 시급하게 생각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느냐라고 다시 따져 물었을 때는 저희 국민들의 한 15% 정도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진지하게 통일이 우리 남북의 분단 문제를 해소하고 또 앞으로 미래를 열어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한 15% 정도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점점 더 이제 사람들이 왜 통일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민족주의적 당위론에서부터 많이 멀어지고 있고요. 맨 위에 이제 파란 색깔이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통일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유가 점점 낮아지고 있고 지금 이제 올해 조사에서는 36%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전쟁의 위협을 방지하기 위해서 통일을 해야 된다라는 매우 현실적이고 실용주의적인 시각을 가지신 분들이 지속적으로 높아져서 빨간색인데요. 올해는 38.9%로 처음으로 이제 민족 의식에 의해 기초해서 통일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시각보다도 좀 기성세대들이 이제 주로 민족 의식에 입각한 통일을 많이 생각하고 있고 또 젊은 층들은 이제 전쟁 위협 방지 이런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하는데 그런 의견들이 좀 더 높아진 올해가 그 크로스가 되는 첫 번째 해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금씩 뭐 이제 등락은 있겠지만은 이 추세는 변함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민족주의적인 정서는 조금씩 계속 낮아지고 또 실용적인 전쟁 위협 방지 이런 부분들이 안보 어떤 위협 의식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의식들이 점점 높아질 것은 우리가 추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통일을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크게 설명하는 방식을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제 미래 비전을 제시하면서 동원하는 그런 전략이 있고, 다른 하나는 분단의 현실로부터 이제 출발해가는, 그래서 분단 비용 문제를 제기하면서 통일을 독려하는 이런 방식이 있는데요. 이제 주로 젊은 세대들에게는 미래 비전에 대한 얘기를 주로 합니다. 그리고 기성세대들, 나이 드시고 이제 전쟁을 경험한 세대 이런 분들에게는 분단이 얼마나 우리에게 아픔을 주고 있는가 이런 방식으로 이제 접근을 하는 그런 두 가지 측면으로 논리 전개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젊은 청년 학생들에게는 이제 앞으로 미래 한국 경제 블루오션이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젊은 세대가 살 그런 시대가 매우 통일을 추구하면 거기에 이제 통일 대박 뭐 이런 식의 그런 접근들을 가지고 있고, 또 한국의 많은 그 분단으로 인해서 한계 상황에 되어 있는 그런 여러 사회 문제들은 출구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반면에 이제 조금 더 분단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느끼신 분들에게는 이제 분단의 지리적 비용, 경제적 비용, 군사적 비용 이런 문제들을 좀 해소하고 또 특히 이제 휴전선으로 인해서 이제 한반도 특히 이제 한국 남쪽 땅이 지리적으로 이제 폐쇄된 이런 지역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을 좀 공간을 확장하고 대륙으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열린 공간을 만들어가는 그런 부분에 대한 비전도 좀 제시하고 또 이산가족 문제라든가 이런 그 분단의 아픔을 해소해야 되는 문제 또 분단으로 인해서 야기되는 여러 폭력들 그리고 내재화된 불신, 불안 이런 부분들을 이제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해소해야만 한다라는 부분에서 분단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불하고 있는 비용이 너무도 크다라는 부분을 상기시키면서 통일의 필요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단이라는 자체도 소극적으로는 평화지만은 분단을 극복하는 통일을 추구함으로써 적극적인 평화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통일에 대한 비전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리적 비전 같은 거를 많이 보셨겠죠. 그런데 이제 사실 이게 남북 관계를 돌아보면 분단의 현실은 매우 엄혹하죠. 사실 이 문제를 우리가 비전이라든가 분단을 극복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혹시 있다 하더라도 그리고 또 미래 비전을 우리가 상상력을 동원해서 가동하더라도 사실 이제 객관적 현실은 그것을 실현할 수 없는 그런 현실에 있죠. 먼저는 이제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다루기 어려운 그런 상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의 실체가 무엇인가, 북한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이제 북한 조선으로 다시 읽다라는 그 책을 쓰게 됐는데, 뭐 평소에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생각입니다만은 그냥 있는 그대로의 북한, 휴전선 이북에 실제하는 북한에 대해서 아주 쿨하게 보자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하브마스가 얘기하는 의사소통 행위로서의 어떤 북한 연구 그리고 막스 베버가 얘기한 가치 중립 뭐 이런 것들을 뭐 불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쉽지는 않겠지만 가급적이면 북한을 좀 있는 그대로 객관적인 북한을 좀 연구해 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북한의 실체를 일단 규명을 하고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실체에 대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사실 이제 왼쪽에 있는 그림처럼 인권 유린 그리고 독재 국가다 또 악의 축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이런 장면들 우리가 많이 이미지로 가지고 있습니다. 군사력을 증강시켜서 핵을 개발하고 있는 그런 북한. 또 다른 한 면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 사는 사회가 아니냐. 오른쪽 위에 보시면 이제 작년에 개건한 대성백화점인데 평양에 뭐 서울에 있는 어떤 백화점보다도 엄청 화려하게 잘 꾸며져 있고 사람들이 카트도 밀고 다 이렇게 똑같이 생활하고 있는 그런 북한. 그리고 아래에 있는 그림은 미래 과학자 거리에 나와 있는 이런 시민들인데요. 이게 연출한 것 같이 보이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 방문하신 분이 찍어온 사진입니다. 그 여름철에 이렇게 나와서 길거리에 앉아서 이제 살고 있는 그런 북한이죠. 그러니까 이런 두 면을 보면서 한쪽을 보면 뭐가 어떤 게 진실인가, 어떤 게 실체인가 이렇게 자꾸 이제 고개를 갸우뚱하게 되는데 뭐 이런 두 부분들이 다 이제 북한의 현실로 존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좀 이제 탈북민들 대상으로 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조사해 보면 북한에서 이제 소득이 거의 없이 생존이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정말 어떻게 살아가는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계층들이 있습니다. 한 2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주 빈민층들의 20%. 국가에서 이렇게 어떤 혜택을 주지도 못하고 개인들도 능력이 없고 역량이 없어서 사회로부터 이렇게 벗어나 있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직장에도 나가지도 않고 또 소득도 없는 이런 분들 그분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가 이렇게 물어보면 뭐 그냥 여기저기서 이제 날품 팔아서 살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이제 소득이 없다는 거죠. 그런 분들이 한 20% 정도 되고 또 다른 한 20%, 25%는 엄청난 부를 가지고 살아가는 맨 아래쪽에 있으신 분들은 엄청난 또 부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아까 그 대성백화점 같은 그런 곳에 자유롭게 드나들면서 물건을 자유롭게 사는 그런 사람들도 역시 있고요. 그렇게 빈익빈 부익부 또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하게 지금 형성되어 있는 그런 사회이죠. 그런 반면에 또 이제 사상 의식 부분에서는 이제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들고 1인당 GDP 한 1200달러 정도 되는 사회니까요. 아마 세계적으로 보면은 최빈국 그 그룹에 속하는 그런 사회라고 볼 수 있는데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하고요. 그 반면에 이제 이 사상 의식 부분에서는 굉장히 독특하게 형성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1인당 GDP 1200달러 정도 되는 굉장히 저소득 국가에서 의식 부분이 좀 사상 의식, 사회주의 의식, 뭐 이런 그 약간 신앙심과 같은 이런 형태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한 분들을 통해서 조사해 보면 매우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사람이 35% 정도 되고요. 북한 내에 어느 정도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한 19, 20%, 자부심이 별로 없다 36%, 자부심이 전혀 없이 어떤 사상적인 자부심이 전혀 없다 9.2%, 이 정도의 그 어떤 베리에이션을 가지고 북한 주민들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자료는 저희가 매우 돈을 많이 들여서 하는 자료인데요. 북한에서 탈출한 지 1년 이내 되는 아주 그 최근 탈북자들만을 저희가 만나서 1년에 한 150명 정도를 상대로 해서 심층 조사를 하는 자료인데요. 제가 이 자료를 항상 뭐 김정은 지지도도 저희가 조사하고 있고 여러 내용들을 조사하는데 상당히 그 돈을 많이 들여서 하기 때문에 제가 이 슬라이드 하나 자료를 보여주면서 이게 어느 정도 돈이 소요되겠습니까? 라고 하면 사람들이 잘 짐작을 못하는데 정말 이거는 한 11억 정도 들어가는 프로젝트, 이게 1년에 1억 정도를 저희가 투자하니까요. 그렇게 해서 만든 자료인데 김정은 지지도도 저희가 한 재작년에 74%, 올해 경우에는 65%인가 그렇게 나오는데요. 북한에서도 굉장히 관심 있게 지금 지켜보고 있는 그런 자료고, 이런 자료들 중에 일부분이 이제 북한의 노동신문에도 저희가 발표하고 나면 노동신문에도 한 3번 게재되고 그런 정도로 되어 있고, 해외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자료입니다. 어쨌든 이런 뭐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우면서도 사상의식 부분에서 좀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빈익빈 부익부 이런 격차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있고, 또 지금 경제가 약간 성장하면서 시장이 활성화되는 사이에 기존 상류층들과 중산층의 그 장사하는 사람들 간의 팽팽한 긴장감, 그 이념과 시장에 대한 그런 긴장감이 상당 부분 지금 높아져 있는 그런 상태에 있어서 집권층이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북한이 다루기 어려운 상대일 뿐만 아니라 동북아 정세도 만만치 않죠. 이 부분은 이제 임채훈 교수님께서 아마 더 상세히 살펴볼 것이기 때문에 제가 뭐 많이 얘기는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미중 갈등 속에 이제 패권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고, 또 충돌의 가능성도 지금 앞으로 지금 중국이 이 총량, GDP 총량에서는 2032년, 35년 이럴 때 이제 미국을 능가할 거라고 보고 있고, 지금은 한 미국의 70% 정도 지금 따라왔다고 보고요. 또 그러나 이제 그 구매력 지수, PPP로 한 구매력 지수에 의하면은 벌써 작년에 중국이 미국을 따라잡았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런 속에서 지금 미국 패권 경쟁, 또 패권이 이제 교차하는 시점에서 충돌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면서 걱정을 하고 있고, 지금 그래서 중국이 2009년 이후에 한반도 개입을 적극적으로 시작해서 북한을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문제들 때문에 참 이제 주변국과의 외교 관계를 어떻게 해야만 이 통일 문제를 풀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많이 고심을 하고 있고 쉽지 않은 그런 주제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남북 간에는 이제 이질성도 있고, 또 통일 과정에서 그런 문제로 인해서 많은 갈등이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남북 정상회담을 지금 5차례 정도 과거와 합치면 그렇게 했지만 여전히 또 남북 관계가 경색돼 있고 180만 병력이 휴전선에 집결해 있고
제도적 기구로 이렇게 설치해놨던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다시 폐쇄됐고 개성공단도 폐쇄되고 이런 상황 속에 자꾸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는 이런 남북관계의 현실, 정말 남북 간의 엄청난 그 경제적 괴리뿐만 아니라 이제 문화적인 이질성도 있고 그래서 이게 이제 통합하는 게 참 쉽지가 않다. 그리고 특히 이제 물리적 폭력과 갈등, 북한의 핵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지,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대응하기 위한 비핵화 회담을 하고 또 한미연합훈련을 어떻게 중단하면서 연기시키면서 이걸 연계하면서 비핵화를 할 것인지, 또 이제 조금 있다 아마 이제 북한이 NLL 재설정이니 미군 철수 이런 것까지 계속 앞으로 예정돼 있어서 참 남북 간의 이런 주제를 다루기가 쉽지 않다. 뿐만 아니라 한국 전쟁의 상처로 200만 명이 죽음을 당하고 그로 인해서 특히 이제 북한 쪽의 사람들은 한국보다도 훨씬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6.25 때 이제 200만 명이 남북을 합해서 이제 사망을 했다고 보는데요. 한국 쪽이 한 85만 명, 북한 쪽이 123만 명, 5만 명 정도 그렇게 사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당시에 이제 북한 인구가 우리의 절반도 좀 안 된 인구였는데 불구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면서 남북 간의 이런 어떤 마음의 깊은 상처, 트라우마 같은 것을 가지고 있어서 이 문제 또한 현실적인 그 여러 어떤 갈등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 내면 갈등의 이면에 존재하는 감정의 문제, 이 부분도 참 쉽게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점들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문제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보면서 어떻게 하면 이 통일 문제를 접근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평화의 어떤 기획을 한번 도입해서 접근해보면 어떻게 하느냐.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요한 갈등이 1975년에 너무 오래된 얘기입니다만 평화의 그 3단계라고 할 수도 있고 프로세스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는, 평화라는 것은 이제 유지하는 측면이 있고 또 새롭게 만들어가는 측면, 그리고 장기적으로 이제 구축해가는 그런 차원을 이렇게 나눠서 보면서 이런 그 세 개의 그 과정 혹은 단계, 차원, 이 부분들이 좀 유기적으로 잘 연결이 되면서 평화라는 게 이제 실현된다라고 그렇게 보죠. 평화 유지라는 것은 힘으로 이제 그 싸우는 당사자를 말리는 그런 행위이죠. 3자가 개입해서 싸우는 당사자들을 말리는 그런 행위여서 분쟁을 중단시키거나 또 정전하는 그런 형태죠.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군사적인 개입 또는 힘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치 지도자들이 대부분 다 힘이 있어야 평화를 지킨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말은 현실적으로 맞는 말이죠. 평화라는 것이 어떤 그 공허한 상태에서 우리가 논의하고 또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 엄연한 현실 속에서 굉장히 갈등하면서 싸우고 뭐 폭력이 오고 가는 그런 속에서 평화를 우리가 실현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이제 군사 쪽을 중심하는 사람들은 안보 문제라고 하겠지만은 어쨌든 이 힘으로 평화를 지키는 이런 이 행위, 그러니까 어찌 보면 평화는 힘으로 지킴으로 시작이 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평화는 또 새로 만들어가는 그런 측면이 있죠. 그래서 조정, 협상, 중재를 통해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떼어놨던 그 당사자들이 서로 이렇게 화해하고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도록 외교적인 노력, 특히 이제 법적으로 평화협정이라는 걸 통해서 서로 간에 이제 합의를 하도록 화해를 하도록 촉구하는 외교적인 행위를 하게 되죠. 여기에는 이제 그 당사자들이 실질적으로 치열하게 갈등하는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는 그런 이제 이 논의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런가 하면은 평화라는 것은 협정을 맺고 화해하자라고 선언하고 약속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실제적으로 담보하고 그거를 이렇게 뒷받침해 줘야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그 실행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평화 구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것은 이제 평화를 제도화하고 일상화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 사회의 구조적 갈등을 장기적이면 지속 가능한 평화로 전환시켜 나가는 포괄적인 활동이다. 그래서 주로 이제 경제협력, 그다음에 제도적인 어떤 조정들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고 또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내면의 어떤 감정이나 어떤 심리적인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화해하고
또 이 부분을 이제 해결하는 그런 과정들까지 포함해서 굉장히 장기적이면서 또 복합적인 그런 부분이요. 우리가 이렇게 빌딩이라고 하면 건축할 때 엄청 공정이 어렵지 않습니까? 순서도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을 좀 복잡하지만 모든 것들을 다 포괄해서 해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죠. 그렇게 보면 이제 이런 세 개의 관점에서 보면 한반도는 평화 유지, 힘으로 평화를 지키는 것은 잘 되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어떤 분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한반도다 이렇게 역설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왜냐하면 양쪽을 휴전선으로 나누어서 힘으로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보다 안전하다. 이걸 이제 분단 평화라고 또 이것도 분단도 평화다 이렇게 보는 분도 있고, 또 이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생각하시는 분은 분단이 평화냐 폭력이지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의견이 엇갈립니다만은 평화 유지는 어느 정도 잘 되고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북한이 이제 핵무기를 가지고 있고 또 미사일 위협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을 지금 해결하지 못해서 지금 회담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있고 한미연합군사훈련 사드 배치 이런 것에 대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그래서 이제 비핵화를 어떻게 해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북한 쪽의 입장, 또 북한도 비핵화를 하겠다라고 지금 선언을 했고, 그걸 위한 5개 조건들도 지금 내걸고 있고, 그래서 일괄 타결인지 단계적 동시병행인지 이런 구체적인 논의들을 해나가야만 하는 것이 이제 평화 유지라는 이런 부분입니다. 앞으로 이제 만약에 이제 북미 협의가 진행이 되면 이제 핵 시설에 대한 동결부터 해서 불능화 해체 폐기 이런 단계로 이제 논의가 될 텐데 이것도 좀 굉장히 어려운 얘기죠. 그러나 또 다행히도 재작년에 남북 군사 합의 정상회의를 통해서 군사 합의를 통해서 DMZ의 지뢰도 좀 제거하고 GP 상징적으로 폭파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평화 유지라는 힘으로 평화를 유지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많은 논의를 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평화를 힘으로 유지하는 것을 이제 한국 사람들이 너무 불안하니까 안보가 불안하니까 핵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고 이 협상이 타결이 되기를 기대는 하지만 사실 이제 그렇게만 거기에 올인한다고 할 때는 우리가 극단적으로 생각할 때 평화가 실현이 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평화를 힘으로 유지하는 그런 사회의 한 단면을 볼 수 있는 게 이게 어린 아이들이 등교하는 그런 과정에서도 사실 이제 중무장은 군인들이 보호를 해야만 평화가 유지되는 그게 이제 힘으로 평화를 유지하는 사회의 단면을 보여주는 거죠. 이스라엘이나 또 파키스탄이나 또는 어떤 다른 지역에서의 현상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좀 더 나은 평화는 결국은 이제 분단이라는 이런 담을 쌓고 지키는 그런 힘으로 지키는 평화가 아니라 좀 더 관계를 개선함으로써 나아가는 통일 평화라고도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평화 조성을 위한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피스메이킹을 위한 노력은 관계 개선과 관계 회복을 통해서 평화를 지향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제 북미 북일 관계를 개선해야 되고 또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화 협정, 평화 조약을 맺는 그런 과정들. 그래서 아직 이제 이 부분이 노력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북미 북일 외교 정상화가 아직 안 돼 있고 또 이제 평화협정이라는 부분도 지금 종전선언 그다음에 평화선언, 평화협정 이렇게 쭉 나아가 보겠다고 하는데 아직은 지금 시작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 앞으로 진행될 때에 평화체제를 그럼 어떻게 하겠느냐, 평화협정을 어떻게 맺겠느냐, 미일 남북한이 협정을 하고 합의를 하고 중국과 미국이 담보를 하는 2+2로 하는가 아니면은 육자회담 속에서 2+4를 하느냐 등등 육자회담이니 사자회담이니 많은 아이디어를 지금 내고 있고 가장 근접한 것은 유력한 것은 남북이 합의하면서 중국과 미국이 보장하는 그러니까 정전협정의 3자가 합의했지만 한국이 실질적인 당사자가 들어가서 사자, 네 나라가 이 문제를 풀어가는 방안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걸 조금 더 발전시키면 이제 남북 간에 좀 공고한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통일이라는 그
어떻게 통일을 이룰 것인가라는 제안도 하고 그 방향으로 이제 통일을 추진하겠죠. 지금 현재로서는 남쪽에서 제안하는 건 연합제고 북쪽에서 제안하는 건 연방제인데요. 연합제라는 것은 좀 추상적인 기구를 만들고 상징적인 기구를 만들면서 남북이 그 독립성을 유지하는 그런 형태로 일단 시작을 하자라는 것이고, 북쪽에서는 그보다는 조금 더 중앙 기구, 연방 기구를 좀 강화하는 쪽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연방제, 그 중에서 이제 낮은 단계 연방제를 제안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그렇게 이제 논의를 해보면 연합제 용어만 다를 뿐이지 연합제나 낮은 단계 연방제가 형태는 같은 거죠. 그러니까 중앙의 기구가 굉장히 추상적인 상징적인 기구로서만 존재하는 그런 형태.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보면은 아마도 이제 뭐 독립국의 연합 CIS 뭐 그런 형태의 동남아 아세안 그런 것들이 이제 연합제 형태라고 볼 수 있겠고, 뭐 연방제는 다 아시다시피 여러 나라들 미국 이제 독일 이런 여러 나라들에서 하는 그런 형태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논의하면 아마도 이제 비핵평화라는 이런 아주 기초적인 초보적인 논의가 완성이 되고 나면 남북 연합 쪽으로 지금 가지 않겠는가, 연합 쪽으로 가고, 그리고 이제 연방이라는 것은 이제 조금 그 후 단계에서 굉장히 개방 형태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연방으로도 낮은 단계 연방제로도 갈 수 있고, 뭐 통일 국가로도 갈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통일 국가로 갈 수 있고, 아니면 그냥 남북 연합 상태에서 그냥 계속 공존하는 형태로 이렇게 좀 열어두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지 않겠나. 저는 이 객관적으로 보면 이렇게 앞으로 진행될 것 같다는 생각합니다. 그 사이에 이제 한국과 조선이 이제 어떻게 통합을 할 것이냐, 통일을 할 때 이제 국호 문제도 상당히 논란이 될 텐데, 그래서 이제 긴 얘기입니다만은 한국과 조선, 그래서 이제 그 사이에 대안으로 90년대는 고려라고 제안을 했었죠. 근데 저는 지금 이제 탈냉전 이후 지금 30년 이상 지난 지금 현 시점에서는 제3에 대한 고려보다도 남북의 정체성, 국가 정체성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북한도 조선을 포기하려고 하지 않고, 지금 최근에는요, 우리도 대한민국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그 국민의식, 민족의식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의식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현실적으로 이 문제를 논의하기 시작하면 제3의 고려라는 대안보다는 대한 조선을 이렇게 병행해서 병렬적으로 쓰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이런 부분은 아직 이제 통일이 뭐 멀었기 때문에, 아직 문턱에도 안 왔기 때문에 논의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이제 어느 정도 이 논의가 체제 문제가 논의가 되면 바로 국호 문제가 따라 나올 것이어서 이 부분도 사실 오랫동안 준비해야 될 문제입니다.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평화 구축, 피스 빌딩을 위한 과제들은 이렇게 이 경제 협력을 통해서 개성공단을 만든다거나 뭐 문화적인 교류를 하는 것, 그리고 이제 리더십 필요하고요. 인적 자원들, 그 통일을 준비할 인적 자원들, 특히 이제 북한 쪽의 인적 자원이 현저히 지금 약화되어 있는데, 지금이라도 북한의 인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식 협력 사업을 통해서 북한의 보건이나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고 인적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좀 이제 외교적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외교력을 통해서 평화의 그 협정을 만들어가는 쪽에도 물론 그게 외교지만은,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주변 국가들이 전체 한국 남북이 원하고 또 주변 국가들이 지지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통일을 우리가 지향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주변국의 동의를 끌어낼 수 있는 여러 노력들이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 통일의 의지죠. 열망, 열정, 통일 의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아까 통일을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국가적 아젠다로 좀 중시하는 사람들은 한 15% 정도밖에 안 되고, 통일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람도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돼서 통일의 에너지가 상당히 낮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 좀 이제 통일에 대한 의식을 좀 새롭게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특히 이제 북한 사람들이 통일에 대한 열망이 강하긴 한데, 한국을 통일의 미래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이런 걸 이렇게 의식 조사를 해보면 여전히 빨간색이 이제 북한 사람들의 응답인데요. 여전히 주변국 중에서 가장 선호하는 나라가 어디냐라고 했을 때
한국이 되기보다는 중국이 그래도 1순위가 되고요. 한국의 경우는 당연히 미국이 67%로 1위를 차지하고 북한 사람들은 마음속에 중국이 가장 큰 나라로 자리 잡고 있고 선호하는 나라로 자리 잡고 있어서 아직은 남북이 서로 만날 수 있는 그런 접점이 아직은 형성되어 있지 않다. 그런 면에서 저는 이제 의식 부분에서는 아직 시기상조다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 평화의 복합적 사회화 전략이 필요한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평화 유지와 평화 조성과 평화 구축이라는 이 세 개의 이 바퀴를 저는 이제 동시 병행으로 계속 이렇게 복합적으로 돌려야 된다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힘으로 평화를 유지하면서 그러니까 북핵에 대응하면서 논의도 하고 협상도 하고 이런 논의들을 계속하면서 여기에 올인하지 않고 빨리 그 힘겨루기를 하는 사이에 평화 조성을 위한 여러 이제 대화를 하고 또 북일 북미 관계 정상화를 위해서 지원하고 평화 협정 체제를 논의하고 하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또 거기에만 머무르지 않고 실제로 인적 왕래를 하고 경제 협력을 하고 문화 교류하고 또 어떤 내면적인 트라우마 힐링 같은 이런 정서적인 부분까지 노력을 하는 이런 세계의 평화의 과정들을 지속적으로 계속 쉼 없이 돌려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한 곳에 굉장히 올인하게 되거나 또 단순 해법을 추구할 때는 평화라는 것은 현실 속에서 실현되기가 어렵다. 그래서 유럽의 경험들을 보면 역시 평화라는 것은 굉장히 이렇게 복합적으로 사유하고 또 이런 전략들 수행해 나가는 어떤 그 부담 또는 그 어려움 이런 감수하면서 또 약간의 그 위험 부담들을 감수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동시에 추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노력할 때만이 이제 한반도의 평화가 실현이 되고 통일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정말 대한민국 보면은 너무 경제발전 민주화 한 30년 40년 만에 아주 빠른 속도로 이렇게 이루었고 또 과학기술 정보화 그리고 또 여러 문화 영역의 스포츠 음악 예술 부분에서 한류가 세계적으로 이렇게 잘 전파되고 있고 한국의 국력이 많이 신장이 되고 그랬는데 이제 마지막 남은 관문이 이제 남북의 분단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래서 이데올로기 갈등으로 전쟁을 하고 마음의 응어리를 가지고 있는 이 두 집단이 서로 화해하고 또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과 기대를 준다면 세계인들에게 평화를 갈망하는 그런 세계인들에게 정말 이 평화에 대한 희망을 한국이 다시 보여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제 마지막 한류가 피스 코리아가 아닐까 이렇게 희망을 해보면서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아유, 감사합니다.